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이주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굉장히 숨가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자동차, 또 사물인터넷까지 다양한 혁신 기술들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은데요. 오늘 더 리더는 미래의 개인과 기업, 그리고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은 바로 소프트웨어 역량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계신 분을 모셔봤습니다. 국가의 미래 소프트웨어 전략 개발을 위해서 설립된 국책연구기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김명준 소장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높이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김명준 소장을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소장으로서 과연 이 조직이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아셔야 되니까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저희 연구소를 소개해 줄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2014년 3월 달에 새로 개설된 비교적 새로운 국책연구소입니다만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정책 개발을 하고 있는 연구소입니다. 지난 4년 동안에 있었던 정책 성과를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네. 우선 잘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중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됐습니다만은 이 초중고등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의무화를 저희 연구소에서 시작을 해서 실현한 정책 성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대학교로 오면은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교가 지금 현재 25개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올해도 5개 정도 지방대학교를 중심으로 더 추가해서 30개의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교가 가동이 될 것입니다. 네.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쪽으로 넘어가 보면은 우리 1년에 한 4조 원 정도의 공공사업 소프트웨어 사업이 시행되는데 그거를 잘 진행하기 위해서 설계와 구현을 분할 발주하는 제도, 이것도 저희 연구소에서 본격 개발했던 정책이고, 또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이나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정부에서 구매 촉진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도 저희 연구소의 성과 중에 하나이겠습니다. 또 국가 소프트웨어 관련된 통계를 생산하고 서비스하는 것도 저희 연구소의 주된 역할과 또 성과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성과도 저희가 잠시 후에 또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고, 그런데 일단 그 소프트웨어의 역량이라는 게 인재도 중요할 거고요. 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기술력도 중요할 텐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나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어떻게 중요한 건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지금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네. 모두들 인정을 하고 그 제4차 산업혁명을 실현하는 핵심 기술이 뭐냐 하면은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만 네네. ABCI라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ABCI요? A는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B는 빅데이터, C는 클라우드, 또 I는 Internet of Things, 즉 사물 인터넷입니다. 물론 블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기술도 또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새로운 신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신산업도 창출하고 또 기존의 산업도 디지털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제조업의 혁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조업 혁신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 전반적인 디지털 탈바꿈을 하는데도 바로 이 신기술이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기술을 다른 얘기로 하면은 네.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역량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산업 전환뿐만 아니라 사회 변환에도 필요한 핵심 역량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는 민간 기업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뭐 구글과 같은 기업도 상상을 할 수 있고요. 뭐 페이스북 같은 기업도 우리나라에서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상상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것처럼 민간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성장 발전을 이뤄나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것을 이제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소라는 국책기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또 힘을 실어야 될 부분도 분명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소프트웨어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연구소에서는 어떤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는 소프트웨어 기술 자체를 개발하는 연구소는 아니고 네네. 어떤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산업진흥이나 아니면은 사회 발전이 이루어나갈 수 있는지 그런 정책을 개발합니다. 또 하나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네.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 제조업을 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인더스트리 4.0이나 제조업 4.0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한민국 상황에서 볼 때는 제1차 산업, 즉 농업이나 임업, 수산업 같은 경우도 이 소프트웨어를 융합을 하면은 굉장히 큰 혁신이 일어날 분야입니다. 왜냐하면은 과거 새마을운동 이후에 우리 농어촌에 커다란 혁신이 없었습니다. 네. 제조업에서 이루었던 그런 성장의 경험이나 또는 소프트웨어 융합을 바로 이 제1차 산업에 적용하면은 커다란 산업혁명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공공 서비스나 아니면 국방 네. 이런 쪽에도 이런 소프트웨어 기술이 신기술이 적용이 되면은 사회가 발전할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민간 기업의 소프트웨어 기술 발전이나 전환은 아마 저희들이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일 게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 제조업 강국이기 때문에 제조업체들이 또는 기업체들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도 디지털 전환, 소프트웨어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리는 사회적인 국방이라든가 제1차 산업 또 아직까지 저희가 취약한 서비스 산업의 소프트웨어 융합, 제4차 산업혁명으로의 전환 이런 것들은 국책연구개발기관이 국책연구로서 또 정책개발로서 충분히 공략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산업이 앞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그 산업이 어떤 현재 상태인지, 그러니까 현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 현황 가운데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또 꼽아낸 다음에 그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그럼 미래 발전 방향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 말은 현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수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네. 얼마 전에 통계청으로부터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통계 기관으로 공식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네. 어떤 통계를 마련하게 되시는 겁니까? 우선은 저희는 소프트웨어 산업에 관한 통계를 네네.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하는 매출이나 이런 경영 활동, 네. 또 기업 내에 있는 전문 소프트웨어 현황, 그리고 신기술에 대한 어떤 그 대비, 그리고 또 수출 현황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전반적인 경쟁 지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생산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통계를 가지고 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책 개발에 그 통계를 활용을 하고 기업체들도 네. 자기가 새로운 서비스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형을 개발할 때 이 통계를 참조를 해갖고 비즈니스 모델 개발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계나 연구계에서도 이 통계를 이용해갖고 우리나라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산업계의 진단을 하는데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게 물론 정부도 그렇고요. 또 민간 쪽에서도 소프트웨어 역량의 발전이 필요하다. 그리고 빠른 좀 성장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는 하면서도 한마디로 물어보면 왜 도대체 알파고가 우리나라에서는 안 나왔습니까?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개발 속도가 그리고 성장 속도가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더딥니까?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규제에 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규제가 기존 산업이 재빨리 디지털 전환을 하는, 디지털 탈바꿈을 하는데 적절한 시기에 좀 풀어줘야 돼요. 좋겠어요. 풀어지고 아니면은 또 개선돼야 되는 네네.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차량 공유 서비스 같은 경우는 우리는 기존의 택시 사업자들과의 갈등 때문에 제대로 시작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또 두 번째 정부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기존에 시장이 있는 곳에서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지만은 우리 국공립대학교에서 쓰는 경영정보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네네. 영어로는 ERP라고 하는데요. 네. 그거를 특정한 업체의 그 제품을 사서 그거를 고쳐서 전국의 국공립대학교에다 보급했어요. 일체 보급을 네. 합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여러 그 관련 기업체들이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그 구도가 깨지고 그렇죠. 깨지고 네. 마는 거죠. 이런 두 가지, 그러니까 기업체가 잘할 수 있는 시장에 정부가 들어가지 않고 시장에 내버려두는 시장에 맡기는 그런 두 가지. 첫 번째는 규제를 개선하고 시장 개입을 조금 덜하는 이 두 가지가 아마 그 제4차 산업혁명의 대응에 미비하다는 것을 고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두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또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게 전문 인력 확보의 문제점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그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소가 집계한 자료를 보니까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이 32,000명 정도가 모자란다, 부족하다 이런 내용도 말씀을 하셨는데 왜 전문 인력 확보가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우선은 수요 공급에서 네. 절대적으로 저희가 공급이 모자란 게 우선 첫 번째 원인이고요. 졸업생들이 많지 않은 겁니까? 졸업생 숫자도 많지 않고요. 네. 또 졸업한 학생들이 현장에 문제를 해결할 만큼 훈련되지 않아서 현장에 와서 다시 재훈련해야 되는 네, 네. 그 기간도 뭐 어느 기업체 얘기 들어보면 한 2년 정도 걸린다는 그런 말씀도 네.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번 정부가 9월 11일 날이요. 제7차 일자리 위원회에서 발표한 게 있었습니다. 네. 이게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 성장을 통해 갖고 소프트웨어 일자리를 2만 개를 창출하는 전략을 확정하여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금 아까 모자라다는 소프트웨어 실무 인재를 네. 4만 명 양성하는 것을 본격 추진하고 또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기업체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고성장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고성장 소프트웨어 기업을 한 100개 정도 발굴하는 그런 네. 전략을 제시를 했고 또 마지막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을 포함해서 소프트웨어 사업의 생태계를 향상시키는 과거에 지금 현재의 네.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을 전면 개정하는 안을 포함하는 내용들입니다. 소프트웨어의 인재를 육성하겠다. 그리고 뭐 실무 인재라고 한다면 실제로 지금 당장 현업에 들어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건데 우리가 포부만 갖고 그게 실현되는 건 아니니까요. 정부가 이런 그 포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그 발표에 보면은 거기에 맞춤형 소프트웨어 실무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네.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거기 쓰여 있는 단어로는 혁신 아카데미라는 것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혁신 아카데미는 프랑스의 에콜 42의 한국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콜 42를 잠깐 설명드리면은 네. 2013년도에 프랑스에서 시작한 아주 새로운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하는 교육 시스템입니다. 여기에는 졸업장도 없고요, 등록금도 없고 교수도 없습니다. 유일한 입학 자격은 그러니까 서양 나이로 네네. 19살에서 30살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치열한 선발 과정에서 매년 1,000명 정도 선발이 돼서 3년 과정을 거쳐서 나가는데요. 이것을 한국에서 혁신 아카데미로 도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도입하려면 두 가지를 저희가 꼭 유념해야 됩니다.
그 에꼴 42가 갖고 있는 철학입니다. 네. 거기는 팀으로 공부를 하고 팀 활동을 통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이 네. 평가를 받는데 얼마나 재밌냐면은 우수한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팀에서 가장 처지는 사람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팀 평가를 합니다. 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한 팀을 구성했을 때 그 팀 전체가 배우고 성장하지 않으면은 네네. 평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더불어 함께라는 그런 철학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입식 강의가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문제는 1단계부터 42단계까지 있는데요. 어떤 짧은 문제는 이게 전부 과제입니다. 네네. 이틀 만에 푸는 게 있고 어떤 문제는 6개월 동안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나가면은 그 팀이 점점 문제 해결 능력이 1단계에서 42단계까지 올라가는데 42단계까지 다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문제 해결 역량을 팀이 갖게 되면은 기업체에서 이미 취업을 네. 전제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취업이 된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소프트웨어 역량이 강화되면서 일자리도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은 아마 다들 하실 겁니다. 그 말은 단순히 내가 근로자로서의 소프트웨어 기술자가 아니라 실제로 소프트웨어 기업을 창업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네.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창업이라는 게 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어서요.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또 어떤 게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한 가지만 네네. 한번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창하는 것도 힘들지만 흥시키는 건 더 어렵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경영권 방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하다못해 중국의 바이두나 텐센트 같은 경우,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보면은 창업자가 전체 주식의 한 13% 정도만 보유하고 있으면은 경영권을 확보합니다. 그 얘기는 자기가 원하는 도전적인 투자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투자를 받으면서 창업자의 지분이 줄어들어서 바로 도전적인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하고 투자자들의 어떤 그 영향을 받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차등 의결거리라고 하는데 네네. 이제는 우리 그 벤처나 스타트업들을 키우는 기반 구조나 아니면 융자뿐만이 아니라 이런 제도에서 차등 의결권 제도를 도입할 시기라고 봅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소프트웨어 역량 개발보다는 그러면 과연 김명준 소장은 어떤 분인가 또 개인적인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제가 그 양력을 보니까 한국에서 카이스트에서 또 석사를 마치셨어요. 네. 카이스트에서 마치시고 이제 프랑스에 있는 대학에서 전산학을 박사를 취득하셨단 말이에요. 네. 사실 왜 그 수많은 국가 가운데 프랑스를 선택하셨는지가 궁금해지네요. 네, 공식적인 답변은요. 네. 그 당시 80년대 초에는 미국이나 유럽이 그 전자 계산학 쪽에서 거의 대등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전공이 프로그래밍 언어였는데 네. 유럽에서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래밍 언어 연구 성과가 나왔습니다. 회상해 보면은 스위스에서 파스칼이 나왔고요. 네. 영국에서 논리 언어인 프롤로그가 나왔고 또 프랑스에서는 에이다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네. 나왔습니다. 이 에이다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지금 현재도 미국 국방성이 쓰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세계적으로 공모를 했는데 프랑스 과학기술자가 제안을 해서 선발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전공하고 싶었던 저로서는 유럽에 유학 네. 가는 것도 좋은 선택 중에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프랑스어라는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유럽이라고 하는 깊고 다양한 문화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프랑스로 갔었습니다. 비공식적인 이유는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박사학위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전국의 대학교가 다 찼었습니다. 그래서 선배님이 졸업하시던거나 네. 아니면 선배님이 포기하시지 아니면은 우리는 공부를 더 계속할 수 없어서 네, 네. 해외로 나가는 것은 그 당시에 뭐 할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도 하나고 마침 프랑스 정부 장학생이라고 하는 네, 네. 기회를 제가 얻을 수 있어서 그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프랑스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이 소프트웨어 산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여러 꿈을 키우고 있는데요. 그 젊은이들을 위한 당부의 말씀과 함께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가 앞으로 또 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 나갈 것인지 포부까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젊은이들한테 거기에는 제 아들 둘을 포함을 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저하고 같은 분야에서 지금 연말을 하고 있고 또 네. 창업을 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과거 3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했던 일을 간단히 요약하면은 그거를 이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해야 되는 것이 조금 더 명확하게 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땅으로 한번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네네. 저는 지난 30년 동안에 대한민국에 약간 척박했던 많이 척박했던 대한민국이라는 땅을 조금이라도 더 비옥하게 만들어서 지금까지 만드느라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1980년대는 남의 제품, 남의 기술을 우아하게 베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들어와서는 그 베끼면서 구현했던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남이 만들어 놓은 국제 표준이나 네. 제품 규격을 뒤따라가면서 구현을 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다행히 우리가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새로운 돈 벌 수 있는 서비스들이 나오는데 몇 가지는 저희가 히트를 했죠. 그래서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30년을 지나고 나서 2010년대에 와보니 이제는 더 따라갈 것도 없고 저희들이 가야 되는 거는 새로운 개척자의 길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요새 얘기로 하면 혁신 성장이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 같이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 더 나갈 수 있을 텐데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를 뒤따라서 저희 후세들이 나와서 그 다음 단계를 이어가기를 부탁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저는 기꺼이 멘토가 되고 저희 경험을 그분들한테 우리 후배들, 자식들한테 나눠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가 저와 동갑내기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먼저 죽었으니 별로 부러울 거 없고요. 네. 빌 게이츠는 아직 살아있는데 이분들이 미국이라고 하는 비옥한 터전에서 씨앗을 내렸기 때문에 큰 나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꽤 땅이 비옥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비옥한 땅에 심으면은 커다란 나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영국의 민화에 나오는 제개 콩나무처럼 우리 아이들이 크게 자라서 천상에 있는 거인의 나라로 가서 세계에서도 제법 겨뤄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사 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개인과 기업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의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시대의 요구에 맞춘 소프트웨어 정책을 시급하게 개발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가 그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김명준 소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